그런데 이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둘째 누나가 작은 누나를 그날 죽였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둘째 누나가 셋째 누나를 불러서 방에 갔는데 쾅 소리가 나길래 2007년도에 충남의 한 마을에 있는 가족에게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남매들의 구성을 보면 이제 제일 큰 언니는 이제 직업을 얻어서 이제 마을을 떠났고, 남아 있는 둘째가 고등학교 당시에 3학년이었었고 그 밑에 중학교 2학년,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 둘째부터 막내까지 그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2007년 5월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 둘째가 셋째한테 이제 바깥에 어머니가 오시는지를 좀 나가봐라. 이렇게 해서 9시경에 이 중학교 2학년인 셋째는 이제 바깥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분이 지난 후에 9시 한 반경이 돼서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차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마중을 나간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동생이 사라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고 같이 막 이제 그 찾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발견을 못 합니다.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어머니를 찾아 나선 여중생이 사흘째 소식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중학생 15살 김모양이 집에서 300m 정도 떨어진 포도밭으로 어머니를 찾으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사흘째 귀가하지 않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가족 내에서 어떤 뭐 갈등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수사팀에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탐문 수사를 전개를 하죠. 그런데 어떤 이웃에서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실종된 아이와 그 위에 지금 남아있는 둘째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평소에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제 말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실종 사건이 나서 형제들이 많게 되면요, 그 형제들마다 각각 담당 형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 학교도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전담 마크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막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둘째 누나가 작은 누나를 그날 죽였다. TV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둘째 누나가 셋째 누나를 불러서 방에 갔는데 쾅 소리가 나길래 가봤는데 누나가 죽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한 누나를 산에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합니다. 그 당사자인 둘째를 체포를 하죠. 경찰서에 데리고 와가지고 추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동생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서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수사팀에서 자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끝까지 부인을 하다가 밤늦은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자술서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 죽은 동생을 엄마하고 같이 가서 묻어놓고 왔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찾으러 가자. 동생 찾으러. 그렇게 해서 차에 싣고 갑니다. 출발을 해서 가면 사실은 제가 죽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번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서 이제 수사관들이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찾아야 된다. 그런데 특정 위치만 가면 다시 번복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수사팀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의 진술된 CD를 그대로 경찰청으로 보내서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을 했어요. 9시에 이제 대련을 나가서 실종이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CCTV에 보면 9시 30분경에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한 15분쯤 지난 다음에 이 차가 다시 나갑니다. 그걸 보면 지금 진술이 맞아요. 엄마하고 같이 차에 싣고 동생을 유기하러 가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나간 차가 약 한 25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유기하고 왔다는 판단이 되잖아요. 25분이란 시간을 왕복 시간으로 따지면 반으로 나눠야 되죠. 그렇죠.
10분 차로 간 거리에서 내장을 하고 왔다면 수많은 경찰 기동대가 인근 수색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발견이 안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거죠. 딱 와가지고 보니까 딸이 죽었어. 근데 죽인 애가 큰 딸이야. 두 번째 딸이야. 그러면 순간 판단해가지고 차에 가서 유기할 수 있는 판단을 과연 가능할까요? 아수라장이 이것이 일단은 저는 생기죠.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혼란이 생겨서 거기에서 뭔가 상당한 문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15분 만에 판단을 하고 갔다. 저는 이 부분이 그렇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라는 두 가지만 가지고 이제 나머지 팩트들을 보니까 막내가 언니가 동생을 벽에 밀었다고 했는데 벽에서는 동생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제안을 합니다. 네. 이 수사는 잘못됐다. 브리핑을 하고 나서 수사본부장이 결정을 합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날 밤에 긴급 체포한 아이들을 다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느닷없이 수사팀에서 밤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이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 왔는데 문제가 생겼다. 지금 주민 3명이 무참히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 살인사건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전화를 저는 한꺼번에 받았던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그죠? 그래서 저는 참 이게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스럽죠.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에 다시 내려갔는데 저희 사건의 내막을 본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는 9시에 포도밭에 어머니를 찾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정말 범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뒤에서 덮쳐서 강제로 자기 자전거 앞에 태웁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제 납치를 한 겁니다. 움직이거나 고함을 치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위협을 하고 태워서 그 다른 마을인 자기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주 동안 감금을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범인은 다행히도 이 아이를 살해하지 않고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약간의 동정심이나 자기하고 이제 같이 있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리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데려다 주고 와서 평상시에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옆집 노인들을 모두 살해한 이런 사건입니다. 여중생을 납치해 22일 동안 감금하고 이웃 주민 3명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용의자가 잡혔습니다. 15살 김모양이 납치돼 감금됐던 집입니다. 32살 이모 씨는 김양을 방 안 장롱 속에 가두어 20여일간 이웃의 눈을 피했습니다. 김양은 갇혀있는 동안 TV에서 자신을 찾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울기도 했지만 이 씨의 위협 때문에 탈출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32살 이모 씨는 어제 오후 8시쯤 마을의 50대 부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돌아가서 옆집에 사는 노모와 아들과 며느리를 살해한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사건이네요. 같은 한 명에 의한 살인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어린아이들의 자백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네, 상황들이네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네. 벌어진 거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같은. 네, 그게 이제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제가 그 막내 입장에서 일단 먼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별로 사세가 안 좋았어 뭐 이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의 질문을 했냐면 싸워서 서로 뭐 폭행하고 집을 나가는 적은 없어. 근데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싸워? 이런 식의 어떤 그 질문들을 여러 차례 이제 이어져 왔던 거예요. 뭔가 상황을 단정한 질문들을 그렇죠. 하게 이걸 되는 소위 거죠. 이제 암시성 질문이라고 하죠. 이 아이의 진술을 보면 황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누나가 쓰러져 있어서 네. 내가 코에다 손을 탁 대봤더니 숨을 쉬지 않더라 이렇게 진술을 하거든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근데 이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분석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반복된 암시성 질문에 의한 작화 현상이라고. 작화 현상.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남을 속이려고 뭔가 없는 걸 꾸며내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피암시성이 있는 질문들을 계속 받으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동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 막내 허위 증언이
일단 첫째 누나까지 마음도 흔든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허위자백에서 받았던 상황의 압박을 전형적으로 받게 된 거죠. 자, 동생들이 모두 다 진술을 했고요. 네. 근데 어머니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아이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지금 나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9시라는 늦은 시간에 동생을 내보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죄책감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말도 안 되는 있지도 않은 막내 동생의 진술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것조차도 거짓말이야라고 하면 나머지 동생들이 또 자기로 인해서 거짓말을 한 아이들처럼 시달리게 될까 봐 이 아이는 굉장히 이 동생들을 보호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상황에서 자술서를 소위 쓰게 되는 거죠. 본인이 쓴 자백의 자술서를 보면 빨리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바로 잡혀져서 우리 모두가 예전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구로 시작을 해요, 자술서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간과했구나. 지금 이건 자술서가 아니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이 아이의 처절한 어떤 안타까움의 표현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사가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저도 많은 이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아동 청소년의 허위 진술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라포, RAPPORT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소위 친밀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환경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먼저. 뭐 강아지 좋아하니? 뭐 이런 식의 대화도 굉장히 좋겠죠. 또 이런 질문들이 개방형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질문하는 것과 그날 밤에 누나랑 둘이 싸웠니 안 싸웠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말 한마디 차이지만 굉장히 다른 답변을 요구한다.